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AI가 워낙 일상생활까지 침투를 해버렸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면 이게 성숙 단계에 이르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AI가 뜬 게 2023년도 하반기예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기술 초창기예요. 물론 알파고까지 치면 되게 오래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본격화된 게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지금 시작점에서 투자를 그만하겠다라는 게 정상적인 시각일까요? 오히려 아니겠죠. 반도체에서는 관세가 주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미중의 지금 기술 혁신 전쟁, 반도체 대중 수출 제재 이런 게 더 핵심이지 관세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뉴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다 우리의 투자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의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환율과 경제 성장률에 모두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고 또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요즘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 반도체 업체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인 차에 반도체 업계의 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님, 반도체 업계를 하루 종일 늘 보시는 분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더 자주 모시면 우린 좋겠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직 확정 실적은 안 나왔는데 삼성도 이번에는 꽤 회복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삼성? 예, 그냥 하이닉스 워낙 좋았고, 예. 근데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HBM이 전체 매출 비중의 뭐 20%가 넘는 수준이라고 들었고, 그게 당연히 뭐 이익률이 높으니까. 네. 근데 가장 핵심은 CXMT와 IMTC에 의해서 빼앗긴 쉐어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원래 시장이 그동안 다운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턴 때문에 쉐어를 뺏긴 게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다시 시장이 업턴으로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24년 1Q부터 한 5% YOY로 이제 성장하기 다시 업턴이 되기 시작했고 디램이.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올해 3분기 정도부터는 한 20% 정도 이제 YOY 기준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스마트폰 안 사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고 PC도 그렇고.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1분기에도. 네. 제가 뭐 데이터로도 그랬지만은 이제 시장에 삼성 하이닉스 분들을 좀 만나면은 이제서 재고 소진은 다 끝났고 네. 이제 시장에서 좀 다시 훈풍은 부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은 따뜻한 바람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그냥 괜찮은 상황으로 오고 있다고 느낀다. 꿈틀꿈틀. 네. 1분기 그래서 그 전통적인 반도체들도 많이 나갔는데 매출도 일부에서는 혹시 트럼프 관세를 대비한 미리 사재기 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반영된 거 혹시 아닐까? 또 내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구환신 그 정책의 일시적인 영향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시던데 그거는 좀 펀더멘탈이 배제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관세 우려로 조금씩 사놓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네. 일단은 조금 전 관세가 이미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도 세트 수요 그러니까 PC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조금씩 그래, 뭐 2% 3%씩 플러스가 됐어요. 솔직히 바꿀 때 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PC 너무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진짜 언제 산지 모르는 PC 아직도 돌아가긴 하는데 근데 바꾸고 싶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에 갑자기 그때, 시장이 꺼지고 그래, 그때 한참 갑자기 돈 쓸 데 없으니까 스마트폰 바꾸고 재택근무하면서 맞습니다. 태블릿 PC 사고 인텔이 지금 가장 상태 안 좋았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PC가 1인 1PC가 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계속 갈 거다라고 추측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팩토리 캐파를 엄청나게 수요를 늘려놓은 게 그냥 잘못 판단을 한 건데 어찌됐든 그때 이제 폰 안 바꾸셨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바꾸기 시작하는 때가 왔고 그때 바꾸셨던 분도 또 하나 바꿀 때 됐지 사실은. 그렇죠. 슬슬 그죠. 그래서 뭐 애플 출하량도 되게 늘었다는 얘기도 지금 신문 기사에서 아마 보셨을 거고. 최근에 애플이요? 예. 그다음에 뭐 일단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AI를 비롯해서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좀 돌아오고 있다. 메모리가 돌아오고 있다.
그거는 뭐 매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흐름인 거죠. 네, 한번 보통 돌아오기 2, 3년 시작하면 주기로 한 번씩은 턴의 사이클은 분명히 있는데 예. 이게 제가 한 20년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직선으로 그어보면 우상향을 크게 하거든요. 예. 한 10% 정도 캐파 기준으로 계속 커지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려를 가지고서 제 주변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분들이 반도체 업계 투자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면서 항상 사이클 걱정을 하시는데 뭐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것만 몰라도 5년 정도 바라보시고 오른쪽 우상향 그래프 그어 보시면 계속 캐파는 커지고 있다. 이건 명확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움츠렸던 것도 슬슬 풀리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심은 갖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나은 겁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거꾸로 그냥 삼성전자가 워낙 안 좋았던 게 이제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이닉스는 워낙 계속 좋았을 거고. 둘 다 좋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둘 다 결국은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뭐 DDR5라는 게 나오면은 중국의 DDR5도 분명히 비슷한 스펙으로 나오곤 있다곤 하지만 예. 그래도 어찌됐든 신뢰성 좋고 뭐 듀러빌리티 높은 삼성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사실일 거니까요. HBM에 대해서는 정밀도 높은 건 여전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언제쯤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지 아직은 눈에 안 띄는 모양이죠.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엔비디아의 퀄을 거의 받은 수준이라고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도 필드 테스트라는 거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서버 안에다가 꽂아놓고 이게 얼마 동안 잘 작동을 하는지를 짧게 보면은 3개월, 길게 보면은 뭐 6개월 이상도 봐요. 아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근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고 그 D램 자체 칩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설계 재설계를 하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그 재설계까지 좀 감안을 하면서 가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리나 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더 급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겠죠. 네. 삼성한테서 빨리 받고 싶겠죠. 네. 하이닉스에게 워낙 솔벤더로 독점을 받고 있으니까 비싸다고 느낄 거고 공급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좀 할 거고 물량도 모자라나요? 그렇죠. 가불이 박혀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은 HBM 그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삼성이 성공하고 납품 좀 하려고 하면 또 기술 트렌드 바뀌고 그럴 수도 있을까요? 계속 커지는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가장 그 이제 한 번의 변곡점은 생겨요. 이게 학습 중심으로 쓰면은 HBM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추론 중심으로 가면은 이제 예를 들면 GPU의 성능도 좀 작은 칩들을 써야 되고 그래서 메모리도 적게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의 변곡점이 있는 게 추론이 되더라도 워낙 지금 AI를 필요로 하는 수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수요가 커져서 얘가 단위 사용량은 줄어들더라도 커진다라는 게 하나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학습을 할 때 지금까지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언어를 입력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브리 보셨죠. 지브리 난리 났잖아요. 뭐 GPU가 녹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멀티모달이라는 모델을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사진과 동영상을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빨아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습에 필요한 또 데이터량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멀티모달로 가기 시작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HBM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습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한동안 계속 HBM 수요는 한동안이라고 말하기에는 10년은 견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에서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가 올해까지는 뭐 어떨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죽을 거야. 뭐 올해도 좀 죽을지 몰라.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저 좀 줄이는 거 봐라. 이런 얘기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너무 기우적인 시각들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고민, 빅테크를 이제 저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큰 고민은 원래 올해쯤부터는 BEP 전환을 되게 목표를 했었어요. 이들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한 10조 원 정도를 연간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업체별로. 그런데 멀티모달이 나타나면서 어머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투자는 더 늘어나게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은 되게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신들의 모델을 전체가 예를 들면 보통 7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걸 간소화시켜서 작은 모델을 만들고 예를 들면 은행한테 팔아요. 이거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 되게 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한테도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거가 다 오픈 AI가 그 모델을 주는 게 애플한테 모델을 주고 애플이 소위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예.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추론을 일부 해버리면은 자기네 데이터 센터로 가는 데이터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 쪽에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꺼번에 해가거든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들은 걱정은 투자가 더 늘어나게 생겼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생겼고,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거에 이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건 쉽지 않겠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든 아니면 이제 말했던 대로 방식,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딥시크가 일으킨 약간의 반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 모델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조금 더 효율화한다. 딥시크처럼 교육 학습 방식을 효율화한다라는 노력들을 하지만 근본적인 투자를 내가 줄인다? 왜냐하면 이미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AI가 워낙 일상생활까지 그냥 침투를 해버렸고, 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면 이게 성숙 단계에 이르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AI가 뜬 게 2023년도 하반기예요. 그렇습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기술 초창기예요, 이거 완전히. 어떻게 물론 알파고까지 치면 되게 오래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본격화된 게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작점에서 투자를 그만하겠다라는 게 정상적인 시각일까요? 오히려 아니겠죠. 그게 기술의 상황이 잘 몰라서 그 추적이 잘 안 되는 건데, 지금도 딥시크 효과 또는 내지는 딥시크의 요령처럼 좀 더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유료 모델로 하든 뭐 하든 업계에서 이기려면 제일 우수하고 성능 좋은 AI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칩을 갖다가 붙이면 더 좋아지는 게 여전히 유효하냐. 아유, 이제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됐고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싸움이야. 인 건지, 그게 이제 기술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로 똑같이 효율화 하더라도 양쪽 다 효율화할 거니까 더 앞서가려면 그럼 더 효율화하지 못한다면 또 이제 칩 싸움일 텐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칩을 더 넣으면 똑같이 효율화대로 가더라도 하드웨어 경쟁은 계속 되는 건가요? 네, 하드웨어 경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모델을 다른 것도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는 이제 랭귀지만 얘기했지만은 모달이라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이 오면은 동영상에 사진에 음성에 엄청난 것들이 오겠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너무 제가 이제 초창기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스마트폰 초창기에 삼성의 옴니아 기억하세요? 네. 저는 그걸 써봤어요. 아픈 추억이 있는 분들이 좀 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정말 되게 저는 처음에 받아보고 신기하다라고 했지만은 지금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모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자외선, 적외선에 우리가 가시광선을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음파나 주파수에 대한 영역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생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써야 되는 원천 인풋 데이터들이 랭귀지를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제 퀀텀 컴퓨팅까지 가면 좀 너무 많이 가는 거긴 한데 퀀텀 컴퓨팅은 분명히 지금의 못 푸는 수학 해들을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DNA를 뭐 조성을 하든 그다음 아니면은 뭐 그 보안 키들을 이제 뚫어낸다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퀀텀 컴퓨팅도 이게 특정 시점을 보통 한 지금보다는 한 20-30년 후로 보고 있는데 특정 시점이 갈 때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특수 영역들의 문제들만 풀 수 있는 게 퀀텀 컴퓨팅이에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오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GPU와 합쳐져서 문제를 풀어야지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하드웨어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퀀텀 컴퓨팅이 오더라도 말씀처럼 얘가 못 푸는 헤드를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지금 초창기고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다만 단위 효율성 때문에 효율화는 조금씩 일어나겠지만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장비 업체도 약간 시끄러웠어요. 뭐 그냥 저스트 해프닝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 좀 심도 깊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데 일단은 한미 반도체를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파트너사로 가지고 있었고 한미 반도체가 만든 그 TC 본더라는 게 결국 하이닉스의 HBM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가장 장비였다면서요? 끈끈한 관계로 오랫동안 서로를 이게 장비사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정을 잘 오랫동안 이 하이닉스 칩의 속성을 오랫동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장비의 특성을 알아야 자기가 잘 쓰는 거니까 오랫동안 잘 왔었는데 이게 아까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고객사들의 불만과 비슷한 얘기인데 독점은 언제나 이제 그냥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미워할 동안 하이닉스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미울 수 있죠, 당연히. 예, 뭐 밉다는 표현은 좀 정상적인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까 말했던 한미가 대로 독점하니까. 그렇죠. 금액에 어쨌든 장비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는 이제 문제. 그 다음에 한미가 뭔가에 차질이 빚었을 때 자기 HBM 그렇죠. 만든 게 다 멎어버린다는 이 안정성의 문제가 다 발생을 하니까 보통 이제 이원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원을 안 할 거라고 기대한 것도 한미 반도체가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면 ASML을 내가 대체하고 싶거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외국 업체를 대체하기 한국 업체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한국 업체를 대체하기 한국 업체를 하나세미텍을 쓰려고 하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게다가 국내 안에서 벌어졌으니 기술을 침해했다 혹은 뭐 가져갔다 라고 이제 소송이 붙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한화와 한미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가 하이닉스와 하나를 다 둘 다 이제 약간 좀 뭐 소송 소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그냥 문제는 이원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한화세미텍을 이제 쓰려는 과정에서 한미가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세메스와도 좀 벌어졌던 게, 그러니까 삼성하고 벌어졌던 게 한미 반도체가 예전에 세메스의 전신이었던 이름을 시절에 어쨌든 그 세메스를 대상으로 이제 소를 제기했고 그게 삼성 그 전자 입장에서도 자기네 100% 자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사이가 벌어지면서 삼성과 한미가 멀어졌던 거죠. 여튼 지금으로 돌아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무조건 쓰고 싶을 거다. 하나세미텍을 쓰고 싶을 거고 이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뭔가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거냐라고 하면은 뭐 하나세미텍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는 지각 변동은 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죠. 기술 수준은 많이 따라온 걸로 봐야 되겠어요? 한화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근데 이게 결국 이 기술은 어떻게 따라오게 되냐면 보통 하이닉스 입장에서 한미 반도체를 이제 오랫동안 쓰면서 자신들이 이 개발하는 데 노하우가 있어요. 그 개발했던 노하우를 장비 노하우 자체를 하이닉스는 모르지만 그래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했던 노하우들을 하나세미텍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도와줄 수는 있죠. 이건 반도체 업계에서 언제나 벌어진 일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이원화를 시킬 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미텍이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한미 반도체랑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적은 또 다시 친구가 되는 그렇죠. 분이. 왜냐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빨리 HBM을 제대로 양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와 다시 뭐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특히나 삼성이 하이닉스랑 이제 HBM을 만들 때 기술의 차이가 그냥 뭐 TC 본더에 뭐 필름을 썼냐 뭐 MR 머플 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삼성은 HBM을 만들 때 신기술 필름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붙일 거야라고 했던 거고 하이닉스는 모르겠고 그냥 가장 옛날부터 하던 전통의 방식으로 좀 비효율적이어도 이거 쓸래였어요. 근데 답은 하이닉스가 맞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신기술을 도입하고 양산을 하려니까 쉽지 않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삼성도 그래 전통 기술 하이닉스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지.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필요해. 한미반도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된 것 같다. 지금은 삼성에서 한미반도체 역할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세메스예요. 네. 삼성 입장에서도 세메스와 한미 양쪽으로 좀 나눠서 발주를 해야 돼. 그렇겠죠. 하나세미텍이 뭐 삼성에게까지 들어갈 뭐 상황까지는 여지가 아니고. 있을지는 좀 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 달려있지만 무조건 세메스를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삼성 입장에서는. 좀 글로벌 이슈들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는 어떤 형식으로 매겨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실제로는 매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협상 용도로만 쓰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메모리를 얼마나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수입 규모로도 미국이 굉장히 큰 규모를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애플,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조차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조차도 다 메모리가 그들의 결국은 원가에 큰 반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관세를 매기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자국의 뭔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자국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쓰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되는 용도인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자국에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도 처음에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를 했던 게 벌써 한 달 전에 한번 크게 나오고 내일 뉴스에 나온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흐지부지 트럼프가 됐죠? 흐지부지했고 조만간 나올 거다라고 또 한번 그때 얘기를 했었지만 또 없어졌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매기는 게 그렇게 미국한테 유일해야 할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걸 것 같아요. 찍기죠, 그죠? 예, 메모리만 봐도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기는 해도 거기도 미국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타이충에 있는 대만에서 오고 일본 히로시마가 일부 이제 옛날 엘피다에 인수한 팹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버지니아 메나서스라는데 정말 한 4만 장 캐파 물론 여기를 좀 키우려고는 하는데 예. 메모리 전체 캐파가 한 2,300만 장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4만 장 가지고는 뭐 의미도 없고 게다가 거기는 레거시 메모리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실익이 별로 클 수 없다. 야. 결과적으로는 협박 용도를 어찌됐든 미국의 목표는 자국으로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거니 그걸 들이대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방위비에다가 여러 가지를 좀 얹어서 해보겠지만 쉬운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관세가 반도체에 붙는다는 게 붙더라도 예를 들면 22년도 8월 달에 벌어졌던 그 우리나라 중국의 그 팹들을 그때 이제 중국 팹으로 미국 장비 반입하지 않을 거야에 그게 한국의 소유의 팹이어도 안 할 거야 때문에 이제 벌어졌던 게 삼성은 파운드리 짓기로 미국의 파운드리 짓기로 하고 하이닉스는 HBM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이제 그냥 하나의 저는 비슷한 사인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했던 게 1년 유예를 시켰잖아요. 관세를 아니요, 관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미국 장비를 중국에 중국을 안 들어가는 거. 보내겠다라고 한 걸 1년 유예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BIS를 안에서 허가를 받는 제도로. 그러니까 약간 자신들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고 나면 얘를 그냥 흐지부지 연장 유예 이런 방식으로 갔던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갈 것 같다. 이거는. 미국의 목표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빨리 미국 공장을 만들기를 원할 텐데 보조금을 줘서 구슬리거나 바이든 방식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면 온다고 했는데 관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미국 기업 발등 찍는 것 같은데? 라는 해서 선뜻 못한다면 그럼 삼성 하이닉스도 갈 이유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근데 되게 중요한 품목이잖아요 반도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게 대안이 있는 것들은 관세를 매기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철강, 그렇죠. 자동차, US 스틸. 네, 대안이 모든. 있죠. 그러면은 경쟁제에 대해서 관세를 붙여놓고
어쨌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오니까 근본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서 보호를 하는 것보단 거꾸로 자신의 국가의 손해를 더 많이 보게 한다고 하면 이걸 관세를 매긴 그러니까 보람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현명한 뭐 행정부라면 이거를 얘 자체로는 안 될 거고 어차피 더목 조른다고 해서 얘네가 메모리 팹을 갖고 올 것 같지도 않다고 하면 다른 거를 차라리 뭔가 그걸 협박 대상으로 다른 걸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협상할 때 그러면 삼성이 빨리 미국의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미군 기지 사용료 더 내게 할 거야라고 서로 인과관계는 없지만 뭐 여러 걸로. 방식으로 협박을 하겠지만은 한국 입장에서도 메모리 팹을 굳이 미국에 갖다 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일단은 이 인건비도 비싸고 인건비가 어차피 무인화되어 있는 팹이라고 해도 예. 완전 무인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터 코스트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는 건설 비용이 비싸대요. 팹 건설 비용 자체가. 자재도 비싸고. 컨스트럭션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어놓고 나면 어차피 캐펙스에 비한 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조 원씩 돈 투자해서 캐펙스 투자해야 되는데 원가가 유리하지 않는 높겠네요. 거죠. 감가 그렇죠. 생각도 그러니까 많고. 별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메모리 팹이 외국에 있으면은 이거는 메모리는 순수하게 경험 자산이 중요한 건데 경험 자산이 그 나라로 빠져나간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눈과 손에 그렇죠. 있는 기술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죽어도 안 갈 것 같고 그럼 트럼프는 더 뭘로 땡기냐. 근데 관세로 땡겨봐야 답은 없고. 결국은 뭐 우리도 자국의 실익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선에서 이거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데에 협상을 하겠지 이 반도체 품목 자체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던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꿈은 결국은 못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죠. 볼 수 메모리만 못하는 거죠. 메모리는 어차피 근데 가장 핵심인 TSMC 파운드리. 공장? 예. 그렇죠. 파운드리를 하면은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국에 도움이 되려면 자국에 미국은 팹리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퀄컴, 엔비디아, AMD 다. 설계만 하죠. 그렇죠.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에 좋고 자국 내에서 시너지 윈윈은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겠죠. 메모리 가져오는 거는 뭐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너무 갖고 싶겠죠. 근데 갖기 어려운 여자친구인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메모리는 그렇고 비메모리는 TSMC가 미국에 공장 만들면 해결된 문제라는 건데 TSMC는 미국에 공장 만들기 괜찮아요? TSMC는 안 좋죠. 하겠죠? 당연히 말씀대로 이게 뭐 역시 자동화가 아무리 돼 있어도 엔지니어들 코스트가 되게 높은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TSMC가 하나 더 괴로움이 있잖아요. 전쟁의 위험. 대만에만 공장이 있으면 오히려 중국이 더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위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을 든든한 우방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말을 들었을 때 근데 TSMC 입장에서는 일부의 코스트는 좀 손해를 보겠지만 아시겠지만 TSMC 영업이익률은 뭐 적어봐야 40% 60%까지 영업이익률을 내는 업이니 그래 건설비 좀 비싸고 해도 미국에 가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거기 있잖아요. 고객들하고 개발을 더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할 하면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도 꽤 있으니까 이거는 낫배드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전쟁의 저 중국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대만의 입장에서는 무기가 TSMC인데 그 TSMC를 그래 미국에다가 분산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압박에서 좀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을 아군으로 든든하게 만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꼬시기에는 쉽지 않아도 TSMC는 그래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럼 역시 그게 관세가 무슨 수단이 될 리는 없네요. 그런 그쵸? 시나리오에서. 예, 저는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관세가 주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미중의 지금 저 기술 혁신 전쟁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대중 수출 제재 이런 게 더 핵심이지 관세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세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많이 내려간 미국 반도체 주식들은 실적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나 이런 것도 좀 적을 거라고
보시고 계시면 뭐 투자 입장에서 보면 기회로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제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ETF 반도체, 반도체 속스? ETF, 걔를 보고 있는데 걔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30%가 빠질 일인가? 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순간적인 그냥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순간적인 상황에 걱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거는 기관들은 아주 비쌀 때 잘 팔고 나와서 이제 또다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당하고 있는 건 개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죠. 우리나라는 메모리는 잘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제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삼성은 잘 안 되고 그 고민 계속 되는데 앞으로 그건 어떻게 계속 추진을 하고 노력해야 될 분야로 보세요? 아니면 전략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이 복잡하실 텐데.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한다는 이제 그 국가적인 목소리 혹은 일반 여론의 이제 소리. 왜 시스템 반도체냐라고 하면은 메모리밖에 의존도가 없으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한다. 근데 TSMC 돈 잘 버는 거 보세요. 부럽습니다. 그렇죠. 파운드리 부러운데 삼성 파운드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팹리스가 못합니까? 이게 결국은 귀결은 어디로 가냐면 팹리스가 없다는 걸로 귀결이 가요. 설계를 못한다 우리나라는. 네, 파운드리는 부러울 만큼 부러워해봤어요. 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부러워진 게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AMD, 퀄컴, 뭐 인텔도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뉘어 있는데 참 부럽다.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못한다. 나라의 문제다.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논조가 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엔비디아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시장을 보면 저는 이제 이게 또 너무 몰아가기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얘기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팹리스들이 엔비디아나 AMD들이 이제 매출로 따지면 200억 불, 300억 불 정도 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럼 부럽죠. 근데 그렇지. 탑 10을 딱 걷어내고 나면 탑 10의 경계선에 있는 게 20억 불. 그러면 20억 불 중에서 얘네가 보통 파운드리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선단에 맡긴다고 하면 40% 정도가 파운드리에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러프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억 불짜리 회사 탑 10부터가. 그럼 그 밑으로 가면은 그냥 뭐 환율 좀 감안해서 그냥 쉽게 그냥 설명하면은 1조 원이 안 되는 회사들이에요. 매출이. 그러면 작은 회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물론 파운드리 반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블록버스터 탑 10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건 맞는데 탑 10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게 별로 돈 버는 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반도체 전체의 그 시장 규모를 한 6,500억 불 정도 보거든요. 그 중에서 메모리가 한 1,500억 불,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한 2,000억 불 정도 해서 대략 그냥 전체 시장의 30%가 메모리와 파운드리예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시장이 거기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장들이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뭐 인피니온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반도체들 정말 한 개의 쩐 단위로 그냥 1불도 안 하는 반도체들 다 모아서 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팹리스를 부러워하고 블록버스터가 되겠다는 꿈은 너무너무 어렵다. 어려우면 포기하자라기보다는 갈수록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 클라이언트랑도 얘기했던 게 팹리스가 얼마나 유의미하고 재밌는 일이 사업이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얘기가 갈수록 예를 들면 퀄컴은 옛날에 스냅드래곤 칩 하나를 만들면 삼성 그 무선 MX 갤럭시에도 팔고 그 다음에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 다 팔 수 있는 칩이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 하나 누구나 다 사는 칩이지만 갈수록 한 고객이, 그러니까 여러 고객이 똑같은 칩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퀄컴도 고객사별로 조금씩 차별화하는 칩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팹리스가 재밌는 사업이 되려면 그렇죠. 공용 범용 칩을 만들어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칩을 써야 되는데 다 고객마다 커스텀해야 되는 게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팹리스가 재밌는 업일까? 재미가. 예, 저는 그래서 재밌는 업일까? 물론 엔비디아가 되면 좋겠지만은 탑 10의 물론 탑 10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탑 5 이후부터는 반도체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 들어도 이름도 처음 모르는. 들어요. 예. 윌세미 뭐 이런 업체 노바텍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은 약간 프레임은 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우리나라에 삼성만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뭐 일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파운드리 사업은 키우면 이게 진짜 진정한 우리가 잘할 만한 시스템 반도체업이다. 거기에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게 그 후공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패키징. 예. 근데 패키징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선착유에 나와서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암코 미국 회사, ASE 대만 회사, 그리고 중국 제이세트. 이게 3국별로 자기의 필요한 패키징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의 반도체 핵심은 후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GPU 두 개를 한 칩인 것처럼 만드는 기술에 뭐 어떻게 링크를 시키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HBM처럼 여러 개의 디램을 하나의 패키징으로 만들어서 한 칩인 것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옆으로 다른 HBM은 똑같이 생긴 칩이니까 위로 똑같이 쏴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은 되는 거지만 헤테로지니어스라고 저희는 부르는 다른 칩, CPU와 GPU와 HBM은 옆으로 깔아요. 네. 그래서 HBM 그 GPU 뭐 CPU를 붙일 때에 밑에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 패키징을 하는데 이걸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TSMC가 하거나 아니면은 ASE 암코 같은 회사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극단적으로 칩 하나가 웨이퍼 사이즈가 될 수 없는 한 여러 개의 칩들을 쪼개서 만들고 마치 한 개의 칩인 것처럼 패키징을 해주면 이게 패키징 영역이 한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칩넷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칩인 것처럼 만들 거냐가 이제는 칩 하나를 아무리 얇게 노드를 예를 들면은 1.8나노, 1.5나노로 만들어도 갈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만드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코스트는 올라가는데 수율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죠. 그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는 게 기술적으로 깨졌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코스트가 깨진 거거든요. 한 세대를 더 나아가서 5나노에서 3나노로 만들면은 그만큼의 칩도 많이 만들고 원가적으로 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비싸지고 있거든요. 미세공정이라. 네, 그렇죠. 그래서 패키징이 앞으로는 이제 미래를 바꿀 유일한 건 아니고 다른 대안도 있지만 중요한 대안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 즉 이게 시스템 반도체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차라리 이 세 가지 메모리 파운드리, 어드밴스 패키징. 그래서 메모리를 살짝 놓고 파운드리와 어드밴스 패키징에 다 제조의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 앞으로 밸류에드가 되게 커질 영역이거든요. 그 업은 어떤 기업이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삼성이 해야 돼요? 지금은 패키징도? 삼성이 일부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만들 때도 패키징은 있고 HBM도 사실 어드밴스 수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패키징이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제 그런 뭐 하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국내의 회사들이 IDM들이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회사들이 좀 뭉쳐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규모가 좀 커야 되거든요. 이게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후공정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이름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기는 해요.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네페스라는 회사도 있었고 뭐 LB세미콘, 뭐 하나마이크론 등등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전통 패키징.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같이 있는 거 하려면 뭔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가 한번 또 나름 저만의 주장으로 피력했던 건 한국식 그 라피더스 같은 거를 일본의 라피더스가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대고 그 일본의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반도체 1.8나노인가를 만들겠다고 2나노였나요? 네. 만들겠다고 한 회사잖아요. 파운드리를 만들겠다고. 뭔가 이런 연합체를 좀 구성을 해야 돈도 생기고 기술도 서로 민윤하면서 만들어내지 지금 5천억 원짜리 매출하고 있는 후공정 회사한테 이거 해보세요라고 던져봐야 못하는 거고. 인텔은 미국의 참 아픈 손가락인데 인텔이 잘만 했으면 TSMC한테 들어와라 마라 할 얘기도 없고 그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꼭 살릴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봐서는 제일 업사이드 큰 회사 같기는 한데 현황으로 봐서는 제일 빨리 망할 회사 같기도 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투자의 대상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인텔의 쇠락이 원인이 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뷰포인트예요. 이게 기술 때문에 쇠락한 거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CPU 칩을 그때 이제 14나노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10나노를 못 만들고 7나노 들어오는데 5년 걸리고 막 이랬던 것들. 파운드리들 3나노 만들 때 7나노 막 이제 겨우 하고.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가 이제 컸던 문제고, 여기도 삼성의 시스템 LSI 파운드리 옛날에 엑시노스 사건과 비슷하게 설계가 문제냐 공정이 문제냐를 가지고 엄청 서로 싸웠었죠. 예. 근데 결론은 기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의 문제냐? 투자, 돈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인텔이 파운드리에 3나노 칩을 맡겨서 CPU를 만들어내는 것도 새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설계 입장에서 겉봐라 우리는 잘했는데 공정이 못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공정 문제는 어떠냐를 좀 저희가 외부에서 좀 들여다봤는데 분명히 늦었어요. 잘 못하던 것들이 있고, 회사가 굉장히 미국 회사지만 그냥 저희 농담으로 한국 회사보다도 관료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어쨌든 공정상의 이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핵심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갔냐? 예. 아니면은 진짜 근본적으로 못할 이유가 있었냐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고 기술력도 있고 훌륭한 엔지니어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뭔가 회사의 선택과 집중은 좀 부족했고 관료적인 문화 때문에 비효율은 좀 있었던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진다. 다만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거는 조금의 사람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뭔가의 프로세서 의사결정 체계를 좀 바꿔줘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럼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금의 문제도 아닌데 아니 자금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돈이 그래서 부족해서 왜 돈이 부족해졌는지를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제 1인 1PC를 이들이 과도하게 코로나 투자했구나. 때 1인 1PC가 갈 거야. 왜냐하면 1인 1PC는 한 번 이 맛을 들이면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 야. 그리고 재택근무는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되겠지만 여전히 얘도 끊을 수 없는 마약이야. 그래서 생각했구나. 계속 갈 거다라고 보고 그때 이제 그 무리한 투자 계획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유럽의 팹, 미국의 팹 등등 엄청난 팹의 공사 계획으로 캐펙스가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5개의 신규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고 3개 공장은 이미 삽을 떠버렸어요. 네. 철회 불가. 한 개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한 개는 아이고. 삽뜨기 전에 아직은 철회할 수 있어서 그래서 유럽에 있는 팹 하나는 철회를 한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수익성이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들이 5나노 진입이 늦어지면서 AMD는 파운드리에 TSMC에 맡기고 경쟁력이 더 좋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원래 인텔이 전체 마켓 시어의 95%를 차지했었어요. 서버에. PC는 한 90%. 근데 그 2024년도 기점으로 서버의 점유율이 한 70%까지 30%가 빠졌고 거의 PC는 한 40% 가까이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졌고,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수많은 데다가 팹을 지어서 1인 1PC의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캐펙스에 들어가서 대출금이든 투자금이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 도산 위기에 갑자기 온 거고. 돈 관리를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시장에 대한 예측이 좀 잘못됐었고 공정 측면이야 뭐 말씀대로 일부는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어서,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선 이거를 살려야만 한다가 아니라 돈을 대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대줄 거냐인데 뭐 그래서 TSMC를 데리고 와서 지분을 섞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50% 정도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텔은 지금도 전체를 다 매각은 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에 50% 지분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은 남겨놓고 그 필요한 돈을 좀 떼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CEO 왔으니까 이제 프로세스랑 개선해 가면서 공정 개선하고 인텔은 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예요. 당장 공정에 안 따라오면 TSMC한테 맡겨도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회생을 시킬 게 확실시 돼요. 미국에서의 그 수많은 고용 창출 효과와 산업적 효과 그리고 CPU는 상징성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리는 문제로 갈 거다. 그리고 가능할 것 같다. 네. 중국의 화웨이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장벽이 쳐져가는 것을 활용해서 칩 성능도 빨리 높이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저 반도체 굴기가 과연 성공할 거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쪽에 투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메모리나 뭐 로직이나 이게 저는 풍선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냥 목을 졸라 놓으니까 당연히 안에서는 살 수가 외부에서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자국에서 키우겠다는 오히려 그 불씨를 너무 세게 던져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CXMT의 메모리, D램, YMTC의 낸드 거기에 제가 들었던 거는 그 HBM이 CXMT도 준비를 하고 있고 YMTC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HBM2 지금 이제 3인데 2는 양산까지 뭐 가능하고 3도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 그다음에 약간 의외의 얘기는 화웨이의 실질적인 관계는 없지만 화웨이 엔지니어들이 다 같이 일하는 스웨이슈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오히려 CXMT보다 HBM3가 더 지금 빠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화웨이의 에이샌드 910이라는 칩은 이 엔비디아의 옛날 칩 정도의 이제 한 보통 3년 정도 갭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센터 AI 개발,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있다. 쓰고 있고 이제 계속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확실히 중국이 위협적으로 풍선 효과는 나타난 것 같다인데 뭐 두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칩이 외부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수출 물량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일단은 미국이 저러고 있는 한 수출 물량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이제 다만 이제 외부 국가 다른 중국 외국가들의 입장에선 전 세계 반도체 20%를 수입하던 중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갈수록 말라간다라는 그렇죠. 건 좀 아쉬운 포인트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또 중국이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버티지라는 궁금함은 생기는 게 예를 들면은 ASML EUV 장비가 없으면 한 번 패터닝을 하고 끝날 걸, 한 번에 선 그리고 끝날 거를 세 번, 네 번 선을 그려서 얇게 만드는 트리플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비용 구조가 계속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언제까지 이걸 줘서 이거를 일단 중국 내에서 팔려고 하면 오포 입장에서도 야 그래도 최소한 메모리 가게 이건 나 못 산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싸게는 못 사주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내가 보조금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좀 싸게 팔아라고 하는 걸 어디까지 버틸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딥시크 얘기처럼 이제 화웨이 칩들을 좀 쓰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게 AI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을 쓰면은 내가 10이라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화웨이 칩을 쓰면은 내가 30이라는 투자를 해서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이걸 계속 감당하지?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가속도를 받으면은 가속도에서 계속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은 있을 텐데 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가 3나노, 2나노 가면 갈수록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속도가 아무리 붙어도 뒤로 갈수록은 지금 선도 업체들도 힘들어하는 거를 계속 저렇게 따라올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중립적으로 생각해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으나 만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네,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들의 기술 패권은 꽤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쪽에 힘을 좀 싣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특히 이제 AI 쪽으로 기술 패권의 이제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얼마나 이거 훌륭해지나요? 네, 그렇죠. 글로벌 다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퀀텀 컴퓨팅이 앞으로 필요해진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재밌는 게 그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네. 지금보다 10배가 되면은 지식 수준이 AI 지식 수준이 이제 인간의 수준이 한 80 정도라고 하면은 한 60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오. 10배를 데이터를 더 수집하면 네. 지금보다 10배는 수집은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면
근데 그 이상은 못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 안에서 일부만의 데이터, 물론 외부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이 앞으로의 10배의 데이터를 더 모으는 관점에서 이걸 과연 해낼 수 있나? 폐쇄적인 상황에서 예, 그렇죠. 긍정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중국의 저 상황은. 비슷한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컴퓨터는 대개는 다 텍스트 데이터를 쓰고 프로세싱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 넣기 시작하고 동영상 넣고 쓰면서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하드는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동영상이라는 건 바이트로 치면 엄청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은 많은 경우가 사진이고 많은 경우가 동영상이고, 지금 우리 저 해주시는 말씀도 다 영상으로 저장되니까 인공지능이 이걸 활용하려면 이 영상 파다가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텍스트 가지고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그 더 많이 드는 겁니까? 네. 그 리소스. 네, 그럼요. 당연하죠. GPU도 그렇고. 그냥 아주 단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워드 파일 저장해봐야 몇 킬로바이트 메가로 그렇죠. 안 올라가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파워포인트 사진 몇 개 좀만 집어넣어 보세요. 자, 용량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냥 양을 학습 데이터로 밀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GPU도 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하다가 좀 놓쳤는데 퀀텀 컴퓨팅이 전 재밌게 느껴진 게, 인간이 10배 이상의 데이터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텐데 그 이상부터는 이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퀀텀 컴퓨팅을 가지고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DNA 시뮬레이션, 뭐 단백질 구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AI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겠죠. 퀀텀 컴퓨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일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우리나라 요즘 반도체 업계는 고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고민은 늘 있을 텐데, 늘 하는 고민 말고, 늘 하는 제품 고민, 뭐 수출 고민, 실적 고민 이런 거 말고 뭐 좀 조금 좀 호라이즌 먼 걸로 하는 고민은 어떤 게 있어요? 이 무어의 법칙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술의 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어쨌든 2배의 효익이 난다라는 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무어의 법칙이었는데, 예. 오히려 지금은 전 세대에서 한 세대를 더 나가면은 비용이 더 들고 ROI는 떨어진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한 세대 넘어갈 때 뭐 작게는 팹을 새로 안 지으면 10조, 팹을 지으면 20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 이 투자를 계속해? 근데 계속 이렇게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내가 계속 고객사한테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그렇죠. 예. 많이 드는 만큼 더 비싸게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국회 가서 이제 했던 얘기가, 국가적인 보조금을 좀 주면서 산업에 대한 투자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나 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로는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하던 기술들은 이제 어렵다고 자꾸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D램도 지금처럼 가면은 효율이 안 나오니까 3D 형태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2.5D 혹은 3D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마치 한 칩인 것처럼 만들면은 훨씬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술적인 다각화,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효율성, 그게 예전에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 내 영업이익을 더 올릴까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생존을 위한 투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투자 잘못하면 투자 먼저 하고도 망하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했던 얘기가, 아까 국회에서 했던 얘기가, 법인세를 도와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팹을 이제 3년 전부터 그 투자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놓고 돌리는데 3년에서 5년 뒤에 이게 이제 돈을 벌어내는 거를 지금 투자를 10조에서 20조를 물론 몇 년에 나눠서 하지만 한단 말이죠. 예. 이게
법인세는 5년 뒤에 내가 영업이익으로 돌아왔을 때 순이익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 야, 앞에 리스크 4, 5년의 리스크를 다 기업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워낙 돈 많이 드는 투자니까. 그러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새로운 HBM을 예를 들면 HBM 4나 5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거를 그냥 개발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몇 개의 옵션을 개발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레고라고 생각하면 세로로 쌓는 레고와 옆으로 쌓는 레고와 프로펠러 달면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방식에 대한 옵션을 10개를 개발 방식을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일 좋은 애를 최종적으로 찾는 과정인데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야, 3가지 안에서 한번 답을 내보자고 3가지만 개발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회사의 나중에 성공 확률을 되게 높여주는 건데 이 투자를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몇 달 전에 최태원 회장이 어디 인터뷰할 때도 똑같은 얘기 하더군요. 요즘 고민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번 돈 다시 쏟아부어서 또 투자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돈이 남느냐 아니면 그냥 공장 설비가 남느냐 둘 중 하나가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런 쳇바퀴 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 얘기가 오늘 정리해 주신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돕자 뭐 이런 도와라 내지는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저희 BCG가 판단하는 이제 그로스 밸류 에디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반도체 회사가 100조 원의 매출을 낸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일단 소부장들이 생겨서 소부장에게 얻는 효과가 100조 원이 더 있고요. 거기에 그 지역 경제, 그래서 뭐 편의점 생기고 식당 생기고 아파트 생기고 병원 생기는 게 100조. 그래서 3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들과 엔지니어들만 100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소부장과 그 동네 미용실에 그게 엄청난 고용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좀 돈을 좀 정부가 주면 그 돈을 보태서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말했던 대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투자를 언제까지 하게 할 거냐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 투자에 대한 부담 경감 혹은 리스크를 좀 도와주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지금 반도체 보조금으로 직접비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경쟁 상황에서 100m 달리기라는데 그들은 일단 40m 앞에서 뛰는데 우리는 지금 0점에서 뛰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밀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텔 같은 회사를 미국 트럼프가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 미국 정부가 얘따 줄게라고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새로운 팹을 짓겠다라고 하면 주는 거죠.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설 투자 혹은 그러니까 미국이 주고 있는 칩세트에 이제 명확하게 시설 투자 혹은 R&D, 그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징에 관련된 것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미국이 하고 있죠. 안 그러면 투자 안 하고 투자 안 하면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생태계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하필이면 시가총액 1등, 2등 업체라서 그 반도체가 아니 지금 자영업자들 힘든데 지금 저기에 막 수천억 수조 도와줄 돈이 어딨어. 있어도 그런 데 쓰면 안 되지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좀 큰 것 같아서요. 왜 그 나라들은 그런 목소리가 없을까요, 오히려? 아니 그냥 다 있죠. 다 비슷한 얘기는 있을 있어요? 텐데 그냥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산업을 끌고 가냐. 그런 가정이 없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모르겠지만은 본인 그냥 우리 시민 일명이 다 삼성 하이닉스의 간접에라도 뭔가 산업 효과라는 거 분명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들이 벌어오는 달러로 환율이 유지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 의료보험에 들어간 것도 일부 거기서 지방세, 법인세가 나온 거예요. 물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총 1위와 국가 산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산업을 유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래 뭐 저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게 없어졌을 때 예를 들면 스웨덴의 노키아가 안 좋아진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국회 종종 다니시면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여전히 팽팽합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에 그분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아직은 반도체는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또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 등등의 좀 고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예.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네. 요즘 뭐 반도체 업계에 돌아가는 이슈들이 참 많은데 어떤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침 김창호 파트너님 나오셔서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네요. 또 새로운 의견도 많이 들었고 미국 반도체 관세는 0일 것 같은데요? 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들었고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주가가 꽤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의견도 들었고 인텔 살리는데 어렵지 않고 살릴 의지가 있으니 살아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앞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가 왜 준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라는 또 역시 속 시원한 의견. 어느 한쪽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건 저희는 너무 답답하니까 네. 차라리 한쪽에 서주셔서 판단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년 뒤에 이 방송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저도 제 예언이 얼마나 맞아요.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그냥 예전에 그것까지 그 여쭤보고 22년 싶습니다. 반도체 그때 그 유예할 거다라고 제가 네. 세미콘 코리아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진짜 유예가 됐었거든요. 그때 약간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 얘기한 거 중에 뭐 대충 맞지 않겠냐? 아니, 그래도 뭐 거의 다 맞지 않을까? 한 개 알겠습니다. 정도 틀릴 수 있. 관세가 약간은 그래, 좀 불안한데요. 그래, 그분- 0까지는 아니어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마음은 참모진도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좀 기다려봐야죠 그거는. 그래요, 맞아요. 1년 후에는 0을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뭐 100을 때릴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틀려도 뭐 궁극적으로 보고 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우 파트너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